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좀 늦었습니다. 현장 갔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고요. 오늘 시민 여러분들 분당에서 뵈갖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 응원하느라고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갖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먼저 저걸 조금 심층분석 하기 전에 그거 좀 얘기할게요. 오늘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분당의 열기는 생각 외로 실망입니다. 왜 실망이냐면,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이광재가 분당에 나왔다는 걸 몰라요. 큰일이야. 이광재 의원이 지금 분당에서 도전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분당에 이광재 나왔다는 것을 많이 알려줘야 돼요. 누가 보면 이재명이 분당에 나왔는 줄 알아요. 이재명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그 지역 가면 그 후보를 외쳐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좋아도 이재명 당대표님이 만약에 동작에 가면 류삼영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류삼영은 들리지 않고 이재명만 외치면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재명 왔나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 뭐야 정치인들 선거판이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지나가다가 류삼영 이런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가 류삼영이 보구나 그렇게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재명 당대표 좋아하고 너무 이재명을 외치지만 사람들이 이재명은 다 알아.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지역 이재명 당대표가 다닐 때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 후보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원래 뜻이니까 그 지역의 후보들을 좀 많이 외쳐주고, 이재명 당대표님은 갈 때, 차 타고 가실 때 이재명 외쳐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사람이 많어? 우리 동네 유삼영이 나왔나봐, 우리 동네 이지은이 나왔나봐, 우리 동네에 조수진이 나왔나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상대는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선거판에 끌어내는 거거든요. 네, 오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의 이제 20번째 민생 토론회라고 하면서 성과가 있나요? 성과 없죠. 누가 봐도 성과 없잖아요. 벌써 윤천조가 됐는데, 천조 푼다고 공약했으면 최하 지지율 한 20%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조를 풀어도 지지율은 깎이고, 수도권 의원들은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죽겠다, 이종섭이 빨리 귀국시켜라, 이종섭이 빨리 취소해라, 황상무 날려라 라고 해도 대통령실은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이 수도권이 여러분들 왜 이 중요한 선거냐면, 물론 수도권에 의석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수도권의 바람이 결국은 충청으로 이어지고, 그 충청의 바람이 결국은 강원으로 가고, 강원의 바람이 결국은 제주로 가고, 결국은 충청의 바람이 경남 경북으로 이어지고, 호남은 우리 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도권의 바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천조를 푼다 그러고 돌아다녀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가 여러 개 있지만, 이 윤석열이가 오늘은 어떤 사고를 쳤냐. 저는 민생 토론회 할 때마다 저는 냅두라 그래요. 여기저기서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건선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설치고 다닐수록, 윤석열이가 자꾸 보일수록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론이 올라가요. 오늘 윤석열 어떤 사고를 쳤죠? 판단에 890원. 합리적인 가격이네. 우리 윤석열 씨
파한단을 들고 89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그 전날까지 거의 3,000원 넘게 받던 파한단을 윤석열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긴급하게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윤석열이가 오기 직전까지 3,000원, 4,000원, 5,000원 받던 파가 갑자기 윤석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쭉쭉 그거 870원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더니 합리적인 가격이다. 정신을 차리자. 완전 미친 거죠. 윤석열 온다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쫄았는지 갑자기 팥값이 낮아져요. 윤석열 너 좀 여기저기 다녀라 진짜. 윤석열만 지나가면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쵸? 윤석열만 왔다 가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다 사버려. 윤석열이 가면. 아휴, 이런 게 대통령이라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오늘 이거는 정말 나라를 망치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쳤냐면요.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초부자들이 가장 반발했던 게 뭐냐면 공시지가 현실화였어요. 공시지가 현실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장관 후보자들이나 특히 국민의힘의 장관 후보자들이나 어떤 그 인사청문회 이런 거를 볼 때 무슨 강남에 아파트 사는데 재산 신고를 10억으로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이상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공시지가가 50% 60% 거의 반도 안 되게 현실과 맞지 않는 공시지가를 했었어요. 그게 공시지가를 왜 현실화시키지 못했냐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엄청난 종부세나 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내야 되니까 정부가 계속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강북에 아파트 30평 한 채에 4억 하는 집이나 강남에 실질적으로는 40억 하는 가격은 10배 차이 나는데 이 사람은 공시지가 10억 이쪽 사람은 공시지가 3억 뭐 2억 그래갖고 이 사람은 어차피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아요. 40억 하는 현실가랑 10억 하는 그 아파트 값이 이게 너무 갭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부동산 강남 부자들에게 혜택이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시지가를 폐지하겠다. 이거는 조세정의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조세정의라는. 이거는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순간 가장 먼저 줄어드는 세수가 뭐냐면 부동산세, 부자세 뭐 이런 거. 그쵸? 부동산 보유세 이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세금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세금을 걷고 부자들에게 어떤 부동산 부자들이나 초부자들에게 걷어둔 세금이 결국 어디에 쓰냐면 복지 예산으로 써요. 그 복지 예산은 누구나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조금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좀 가난하게 살고 빈부의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부모를 똑같이 선택을 해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누구는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러면 시작부터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 세금으로 능력이 안 되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제도로 사실상 그 공간을 갭을 메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양극화 해소에 어떻게 보면 조세 정의죠. 근데 이거는 국가가 돈이라도 많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세금 여기저기서 펑크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율이 가장 깎이는 것 중에 제가 윤석열의 아마추어 정치에 오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은 이 의료 개혁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와서 이슈를 들고 나와서 결국 의대 증원이라는 국민 여론의 감정이 의대 증원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사실상 이번 총선에 정부가 뚝심이 있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제가 역풍 맞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의 가장 멍청하고 실수가 뭐냐. 그전까지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의료 면허 취소시키고 관계자들 압박하고 수사하고 그러면 다 때려잡았죠. 이 멍청한 거죠. 그 전까지는 때려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의사들이 왜 깡이 좋아서 버티냐? 아닙니다. 선거철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철이니까 버티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의사 증원을 2,000명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때려잡고 그러면 의사들 한 100기를 들 수밖에 이게 선거철이 아니면 의사들 벌써 100기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은 의사들의 편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오래 끌면 끌수록 국민들 불편이 가중되면 선거 지나고 하지 왜 지금 이걸 건드려 갖고 난리야.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풍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선거 시끄러운 판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선거철 앞두고 의사들 때려잡기 하려다가 결국은 이게 장기화될지 몰랐던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마추어고 오판을 했다는 게 조속하게 진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부가 강경하면 적당히 저쪽에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학 교수들까지 지금 사퇴서를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왜 지금 의사들과 건드려갖고 왜 당장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윤석열 화이팅을 외치겠어요? 선생님 제발 진료 좀 봐주세요. 이거 되겠어요? 당장 아픈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해. 근데 왜 의사들을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진료를 못 받아야 돼? 사람들의 원망은 윤석열에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 내가 당장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지 내가 검찰이 필요한가? 바보야? 더 웃긴 거 윤석열 의료개혁 특위를 4월에 구성하자. 선거 앞두고 뭐 대타협 만들라고 쇼할 거라 그랬죠. 윤석열이가 오늘 이게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하니까 의료개혁 특위를 4월에 구성하자. 아니 의대 증원 의사 2,000명 증원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의료개혁 특위를 먼저 만들고 각 의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래갖고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선거에 이용하려고 몰아붙이다가 역풍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가 뭐 관용은 없다. 무조건 복귀해라. 의사 면허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취소해. 우리가 시간은 누구 편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결국 이 모든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면 국민들은 왜 지금 이 시국에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새끼가 의사들까지 건드려갖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 가면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아요. 윤석열이가 거기서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여러분들 만족하시죠? 의료보험제도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제도도 만족하는 편이고요. 병원 가갖고 너무 오래 기다려갖고 짜증났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동네 의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의 서비스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국민 여론 믿고 까본 거는요. 사람들이 의사들을 조금 더 늘리면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겠지. 그래 의사 늘리는 거 나쁘지 않나. 그러니까 의사가 존경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을 더 늘려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지. 의대 증원을 찬성을 하면 정부와 의사가 싸워갖고 나한테 피해가 온다라고 하면 반대를 할 거라고요. 그쵸? 결국 이거 역풍 맞았더니 오늘 윤석열이가 한다는 소리가 이래요. 매년 의사들의 눈치를 살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의 눈치를 살피냐 이 새끼야 그럼? 어? 야 차라리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낫지. 검사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눈치 주든 적어도 내가 가는 병원에서는 환자 눈치 주지 않더라. 여러분들 병원 갔다 와서 의사 선생님 눈치 봤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검사들 눈치 보죠. 정치권, 금융기관, 정치권 모두 검사들 눈치 보죠. 지네가 남들 눈치 보게 하는 직업이니까 의사들도 국민들이 의사들한테 눈치 보는 줄 알아요. 이게 뭐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죠. 판단이 890원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같습니다. 전형적인 국민들 먹거리에 관심도 없고 물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빠 나 휴지 떨어졌어. 내 방에 휴지 갖다 쓰셔. 오빠 나 그딴 휴지 안 써. 나 노란 휴지 써. 한 가게 3만원짜리. 코 푸는 휴지가 3만원이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행정법원에서 발표가 됐는데 기사화되지 않는데 김건희 우리가 여러분들 각종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이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뭐가 이상해요? 뉴스 보신 분들 있죠?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주가 조작을 의혹을 국회에서 따지고 여러 가지 추궁을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별게 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김건희는 자연인이에요. 그렇죠? 김건희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아니에요. 왜 이거를 김건희라는 개인에게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데 대통령실이 대응하냐 이거죠. 그렇죠? 왜 이거를 대통령실이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왜 김건희를 명예훼손을 하냐 이거죠. 김건희가 권력자예요? 김건희는 자연인이에요. 이것만 봐도 김건희는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갖고 참여연대가 해당 규정이 있냐? 있냐? 김건희 건을 왜 대통령실이 나서냐 이거를 했더니 오늘 아주 참여연대가 이겼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를 취소했거든요. 어떤 규정으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실에서 고발했냐 그랬더니 지금 재판장 김정중 서울행정법원 제4부 재판장 김정중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5일 원고 승소 판결.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제대로 했더라고. 재판부가 또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분장을 구체화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와, 이거 오랜만에 속 시원한 판결이에요. 뭐든지 공개하라고 하면 비밀사항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도주대사 이종섭이 문제가 이거는 노골적인 윤석열 아마 제가 보면 이제 이종섭 문제로 결국 탄핵할 거예요. 여러 가지 윤석열이의 탄핵 사유가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고 최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입니다. 이게 아마 탄핵 사안이 될 거예요. 왜 그러면 바로 이종섭 바로 윗선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윗선이 대통령인데 잠깐만, 이 계좌가 아닌데 자꾸 이게 옛날 계좌예요? 이 계좌가 옛날 계좌예요? 옛날 계좌인가 이게? 이게 바뀐 계좌 맞아요? 근데 옛날 계좌로 자꾸 들어와. 옛날 계좌 그만 넣어주세요. 뒤에 73으로 끝나는 계좌 말고 이 바뀐 계좌로 누가 잠깐 넣어봐. 바뀐 계좌 나한테 들어오나? 하여튼 여러분들 이 결국은 윤석열 탄핵은 나중에 윤석열 탄핵은 이종섭 바로 윗선이 윤석열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냐면 공수처랑 얼마 전에 여러분들 치고받고 했잖아. 공수처랑 치고받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웃겨요. 마치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호주 대사로 출국한 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헛갈릴 수 있는데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채모상병 승직 사건에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핵심 피해자죠,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에게 호주 대사라는 감투까지 씌워가며 출국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죠. 이 윤석열인데 이종섭 장관의 도피 출국에 비난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엄한 공수처를 끌어들여 거짓 해명을 했죠. 공수처도 나가는 거에 동의했다라고 했더니 공수처가 자기네들은 동의한 적 없다라고 어제 싸웠어요. 이종섭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문제없음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도주시켰죠. 이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실이 공수처를 흔들고 있어요. 이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은 공수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공수처가 얼마나 여러분들 제대로만 작동하면 무섭냐면요. 공수처법 제3조라는 게 있어요. 공수처법 제3조가 뭐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나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공수처에다가 뭐 의견을 구한다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그 자체를 못 해요.
이게 마치 검찰이랑 뭐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협의하지, 공수처는 그게 아니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일 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 어떤 것도 공수처에 협조를 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위반한 겁니다. 뭐 얘네가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잖아요. 아, 이게 맞구나. 이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해갖고 지금 공수처가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내보냈다. 이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이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더 탄핵 사유가 쌓인 게 갑자기요 대통령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종섭 문제 없고 오히려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수사 유출 수사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프레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은 프레임 아니에요? 옛날에 김학의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확 바꿨듯이 이종석은 문제였고 이 사건을 수사 유출했던 수사기관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요. 정윤회 문건도 그랬고. 잘 여러분들 보세요. 난 이게 이해가 얘네들 미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18일 도피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주대사의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고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없음을, 이 사건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가 수사해요.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먼저 가이드라인을 걷고요. 반면 이 사건에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서 기밀 유출 의혹이 있었다. 이거 이제 안 통합니다. 지금 느닷없이 이 사건의 기밀 유출 누구가 했냐? 기밀 유출 사건으로 하려고 그래요. 미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잘 짜여진 각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국힘당의 이종배 알아요? 이종배? 서울시의원. 얘는 거의 사주, 고발 사주에 늘 고발을 사주 받으면 고발을 하는 애로 저는 봐요. 이게 그냥 루틴이에요. 진짜. 대통령실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면 갑자기 프레임 전환을 하면 국민의 잣, 서울시 의원 이종배가 나섭니다. 이종배가 갑자기 나서면 고발을 해요. 어딜 고발했냐?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요. 이거 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를 수사하게끔 하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루틴이에요. 이건 뭔가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 사건 오래가면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실에서 사인을 주면 이종배가 나서서 고발한 겁니다. 이종배 알죠? 나 고발했던 얘네 법세련인가? 여기 뭐죠? 법세련이죠? 사준모인가? 얘 사준모 아니야? 얘 법세련인가? 사준모인가? 그쵸? 그쪽 애들이죠? 얘 시의원 됐거든. 사준모나 법세련이나 얘네 시의원 됐거든. 얘가 고발해갖고 이거는 뭔가 꾸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핵의 사유는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만 정리하고 오늘 본격적인 거 내용 할게요. 지금 어제도 중요한 거 제가 포인트 짚어드렸죠. 민주당 한동훈의 이종석 특검, 최상병 특검 민주당이
방향을 잘 잡아요. 지금 이종석 귀국 프레임으로 걸려들 뻔했죠. 그쵸? 국힘당이나 쟤네들은 이종석 특검 얘기를 못 꺼내잖아. 그냥 귀국하라는 거잖아. 그쵸? 쟤네들이 그냥 귀국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귀국해갖고 공수처에서 수사받으면 이 사건을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종섭 사건의 이 고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상병 특검이에요. 최상병 특검에다가 이종섭이가 왜 도망갔는지 이것도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핵심을 잘 보고 있다. 응? 민주당이 핵심을 잘 보고 있다. 이종섭 특검, 최상범 특검을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된다. 그치, 본질 흐르기지. 예. 축소하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이고 나 이거 잠깐만, 어머 나 아까 이거 방송 준비하다가 잠깐만. 네, 여러분들 1번 시작할게요. 박용진 19.4, 조수진 80.6. 물론 이거는 가산점 그리고 페널티를 했을 때 19.4 대 80.6.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과감하게, 예, 저는 누구 찍었다고는 발표 안 하는데 박씨는 찍지 않았어요. 근데 투표는 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찍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 감산이나 이런 거 없어도 이겼어요. 조수진 변호사가 훨씬 이겼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발표를 했죠. 감산도 없고 이걸 해도 거의 70대 30 정도로 이겼어요. 근데 박용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도 박용진이가 내 방송을 좀 봤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응? 박용진이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제거하려고 전당원에게 투표를 시켰다. 막 이렇게 폭로같이 막 얘기하는데, 맞아! 너가 너무 싫어! 그래서 너를 자르려고 이런 제도를 들인 거야. 적당히 눈치가 있으면 나가야지. 적당히 눈치 까고 2등 했으면 그냥 짜져 있든가. 정봉주 의원님이 중간에 공천 취소됐다고 2등엔 내가 나가야 된다고 우기니까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껏, 이번에 나를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나를 공천 줄 마음이 없나 보다. 진작 눈치 깠으면 제가 차점자니까 저에게 공천 달라는 이런 얼빵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번 강북을을 맡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나를 마지막으로 갈등 정리를 해야 된다. 너를 마지막으로 갈등 정리한 게 아니라 너만 없으면 갈등이 없어. 그쵸? 응? 그냥 지가 끝까지 뭐라도 됐냐 민주당에. 제가 왜 요번에 여러분들 민주당 지도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냐면요, 여태까지 박용진이가 맨날 어떤 식으로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받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서 순위에서 올라가고 그랬냐면요, 여태까지 지역구에서는 권리당원 50, 권리당원 투표 50, 그 다음에 국민 여론 50으로 해서 그래요. 그 지역의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 50% 하니까 자기가 당연히 현직이니까 그 지역구 권리당원들 관리할 거 아닙니까? 반은 지가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원 명부가 있으니까. 나머지 국민 여론에서는 늘 박용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박용진 괜찮아 보일 수 있잖아요. 왜? 허구한 민주당에다가 쓴소리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안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그러니까 이 언론이 썩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중동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민주당에다가 내부 총질을 하면
어느 순간 소심파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제는 내부 총질하는 새끼들은 뿌락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다가 총질하는 새끼는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총선이라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허건날 민주당 비판하고 있으면 밖에서 조중동과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의 소심파, 무슨 소심파입니까 그게? 결국은 기레기들이 띄워주고, 마치 박용진이를 날리면 박용진이가 바로미터가 돼갖고 박용진을 공천을 주냐 안 주냐가 뭐 이재명의 사천이냐 아니면 뭐 시스템 공제,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늘 민주당이 밀렸는데 역시 이재명이에요. 밀리지 않아요. 안 물러납니까? 전당원 투표 붙여. 전당원 투표를 붙였더니 19.4대, 이거는 물론 그게 더해졌지만 쪽팔린 줄 알아야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배지를 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당대표가 되고 무슨 대권 후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당원당규만 제대로 가동되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당원당규, 잘못된 당원당규에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박용진입니다. 어딜 봐서 박용진이 대선 후보고 어딜 봐서 박용진이 당대표감입니까? 당원당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칭찬한 거 기억나세요? 국민의힘을? 야, 국민의힘은 당원당규는 민주당보다 앞서 있더라. 전당원 투표 기억나세요? 요번에 윤석열이가 혹시나 해갖고 김기현이 뽑아주려고 전당원 투표 붙였잖아요. 조중동이 미는 박용진 눈치 없다가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저거 뻔히 또 나중에 뻘소리 할 거 뻔하니까 자기가 또 뭐 감산돼갖고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었습니다라고 할까봐 이재명 당대표가 공개했어요. 이번에 감산이나 그런 거 없고 전국 권리당원은 박용진 23.15, 조수진 76.85. 가점이랑 감산이 없어도 조수진 후보가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자.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들어오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들어오기 전부터 송영길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당원당규 개정하라. 기억나요? 우리가 거의 민주당에서 한 달인가를 당원당규 개정하라, 그게 지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의 앞을 내다보고 당원당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원당규 개정하라! 진짜 여러분들 그 당원당규 개정이 지금에서야 당원들의 힘을,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역은 바로 권리당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원당규 투쟁 안 했으면 민주당 당원당규 저 수박들에게 밀려서 못할 뻔한 거를 결국은 경선에서도, 지금 경선이잖아. 경선에서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참여하게끔 된 거예요. 그쵸?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으면 당원당규 개정 못했어요. 그때 그냥 투쟁한 게 아니야. 그때 날을 새면서까지 투쟁을 하고, 저 그때 밤샜어요. 밤새면서 당원당규 투쟁하라고 내가 송영길까지 만나갖고 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번 총선에 빛을 발한 거야. 여러분들이랑 우리랑 당원당규 개정하고 지금 그 총선 하위 이런 것들도 진짜 이번에 당원들의 힘, 권리당원들의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줬잖아. 오늘 여러분들 또 박수 칠 준비 하나 하십시오. 당적 옮긴 운동권, 이분은 민주화운동하는 게 아니라 농구를 하신 분, 김영주 36.6, 더불어민주당의 최현일 51.8, 망! 사선의 김경주 36.6, 민주당의 최현일 51.8.
진짜 요런 욕 나갈 뻔했어. 진짜 이런 인간은 아무리 국힘당 지지자라도 안 찍어요. 왜? 믿을 수가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수박들도 여러분들, 나는 수박들이라고 욕했던 사람들한테 다 사과했어요. 박광원 의원님한테 사과했고, 그동안 내가 수박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돕겠다 그러면서 선언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다 사과했어요.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고 비판을 했지만 패배를 받아들이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지역구를 돕겠다고 한 사람들은 박수 쳐줬어요. 여태까지 오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인간은 뭐죠? 경선하기도 전에 자기가 하위 20%에 들었다고, 하위 20%에 들었다고 탈당한 인간이에요. 진짜로. 이 사람은 누구냐? 구청장 출신 최현희지래요. 50대 이하에서 모두 앞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구청장이나 자기 지역에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내 지역 안에 있는 구청장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사실상 관례예요. 국회의원들이 임명을 해요. 자기 지역의 구청장 임명권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참 고쳐야 됩니다. 내 지역 안에 있는 구청은 그 현직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을 하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김영주가 볼 때 최현희는 내가 키워준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현희를 구청장 출신이거든요. 영등포 갑 구청장 출신이 이제 이런 배신자 김영주를 심판을 하는 거죠. 거의 부하라고 봐야죠.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잘하는 애 또 한 명 있어요. 박수 한 번 칠 준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최현일 51.8, 국민의당 김영주 36.6. 박수 준비. 개혁신당의 허은하 7.0. 허은하가 7%를 가져가. 박수. 개혁신당의 허은하가 7%를 가져가. 박수. 잘해라 허은하. 허은하 결국은 김영주에게 갈 국민의 후보가 차라리 허은하를 찍지.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있습니다. 허은하 잘하고 있다. 제대로 갈라. 한 10%까지 나와라 허은하. 그 다음에 또 신나는, 네, 계속 박수 쳐주세요. 더불어민주연합에,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잘한 게 뭐냐면요, 진보당과 손을 잡았죠. 여론에서는 공격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진보연합과 같이 함께하면서 경기 수원병에서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와 진보당의 임미숙 후보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나마 진보당 후보들은요, 저 녹색정의당, 저 심술보 정당 말고 진보당 후보들은 각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지금 계속 단일화를 하고 있어요. 계속 단일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아직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게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또 박수 준비. 대전, 세종, 세 곳 모두 민주당 초강세. 대전 서구갑은 지금 민주당의 장종태 후보 46, 국힘당의 조수연 후보 32, 차이가 막 12%씩 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미래의 안피롱은 얘기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세종을은 민주당의 강준현 후보가 53, 국민의 잣 이준배 후보가 28, 개혁신당의 이태환 후보가 4, 한국국민당은 뭐야?
개혁신당 4%씩 야금야금 빼먹고 있어요. 여기는 거의 더블 스코어. 민주당 53, 국힘당 28. 거의 지금 여러분들 대전과 세종시 핵심 세구에서 거의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유성을 여기 이경 후보가 나가려고 그랬던 데죠. 황정화 후보가 50. 민주당에서 탈당한 수박 중에 수박 빨갛게 무르익어서 터질 것 같은 이상민, 국민의힘에 빨간 잠바를 입고 나갔다가 이상민 34, 황정화 50. 여기도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또 박수 준비. 평택 3개 선거구 민주당 압승 독주. 평택도 싹쓸이 분위기. 여기 왜 중요하냐면요, 평택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끝이죠. 평택 경기도의 끝이잖아. 평택 안성 이쪽이 여기만 넘어가면 충청권이에요. 충청권까지 영향이 있는데 평택에서 3개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선 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홍기원 후보가 51.1,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가 34.9, 무려 17.2% 차이. 그 다음에 평택을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 후보가 48%,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가 36.3, 무려 11.7%. 그 다음에 평택병 민주당의 김현정 후보가 49.5, 국민의힘의 현역, 여기는 좀 현역이 세요. 유의동 후보가 38.1, 김현정 후보가 11.4%로 이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난 선거 있죠. 왜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보다 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도 평택병에서는 김현정 후보가 졌어요. 유의동이가 이겼어요. 근데 지금 불과 4년 만에 김현정 후보가 49.5, 국민의힘의 유의동이 11.4. 우리 현정이 형 화이팅! 그 다음에 평택 3개 싹쓸이. 네, 인천 서구병에서 민주당의 모경정 후보가 54.2, 국힘당의 이행숙 후보가 32.3, 무려 22% 차이. 네, 낙동강 벨트도 민주당이 지금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41, 인상팍, 국민의힘의 김태호 34, 김해갑과 을도 접전. 민주당 TK 지역 빼고 전 지역 우세 박빙. 국힘당 한강벨트 서울 와르르 정권 심판론이 사상 최대로 고조되고 있고, 국민의힘 수도권 이어 충청권, 심지어 뭐죠? 낙동강 벨트까지 참패 위기. 여기서 좀 발표를 아직 안 한 거를 몇 개가 있어 더 발표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여러분들 좀 알아요. 경기 수원갑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후보 있죠. 예, 김승원 후보님도 판사 출신인가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후보가 52.4, 국민의힘의 김현준 후보가 여러분들 몇인 줄 아세요? 35.1. 여기 거의 15% 이상, 17% 정도 지금 경기 수원갑은 차이가 나고요. 경기 화성을 더불어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46.7,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가 몇이다? 24.2. 여기 이준석 나오는데. 그 다음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는 박덕음이가 너무 세. 박덕음이는 얘는 수사해갖고 얘는 박탈시켜야 돼요. 박덕음이 54,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35. 여기는 좀 지고 있고요. 충북, 제천, 당양, 국민의힘의 엄태영 43,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33,
충북 좀 선전합시다. 충북 충주 국민의힘의 이종배 46,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욱 40. 여기는 싸워볼 만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44.3, 국민의힘 김기흥 28.9. 충북만 여러분들 좀 잘합시다. 충북. 충북 화이팅.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더불어민주당의 권향엽 57.8, 국민의힘의 이정현 25. 야, 이정현이가 어떻게 아무리 그쪽 출신이라도 25나 주냐.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관 43.3, 국민의힘의 이정만 39.6. 여기는 좀 천안도 화이팅 합시다.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생각보다 더 고전을 하고 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가는데 정권 심판론이 하늘을 찌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약속 대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요. 이거는 보니까 과거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면서 한판 붙었었잖아. 그때랑 상황이 좀 달라요. 진짜 이게 좀 갈등의 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싸움이 왜 좀 있냐면, 한동훈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선거판 이러고 다니거든요. 지 셀카 찍기 바빠요. 지네끼리 이러고 다녀요. 이게 선거 운동인 줄 알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한동훈이를 믿고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특검 재의결까지는 잘 막았습니다. 그쵸? 특검 재의결까지는 잘 막았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여기저기서 활동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요. 그쵸?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니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동훈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저 때문입니까? 그럼 인생 토론을 왜 하십니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오빠 싸우지 마.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나름, 왜 그러면 대통령실은 한동훈이가 믿고 뭔가 해낼 거라고 내다봤는데 오히려 한동훈이가 돌아다니면서 아무 효과 없고 수도권 전멸 위기에 있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어때요? 한동훈이 주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잖아. 의원들은 계속 한동훈이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압박할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제발 이종석 빨리 들어오라고, 대사 취소시키고 지금 황상문 좀 자르라고 해줘요. 한 대표 막 이런 압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의 회의 같은 거 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 집니다. 지금 대통령이 결단 내리지 않으면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응? 그럼 한동훈이가 그걸 안 됩니다. 지금 저한테 그런 걸 시킨 겁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건의를 아십니까? 뒤집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지랄 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한동훈 주변에서는 한동훈 네가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한동훈이는 뭐라고 해요? 알았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면 나는 내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한동훈이랑 얘랑 나는 처음에 이종섭 장관의 문제는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약속 대련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나와서
국힘당의 지지율과 수도권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쉴드를 쳐줄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한동훈이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돼서 수도권의 유세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국힘당이 앞서는 상황이 오면 한동훈이가 당 지배력이 높아질 텐데, 한동훈이가 아무리 나다고 다녀도 수도권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윤석열이가 저런 뻘짓하는 바람에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니까 한동훈이도 지금 국민의힘 현역과 공천받은 사람들한테 말빨이 쓰지가 않는 거죠. 말빨이 쓰지가 않으니까 한동훈이한테 항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달라, 대통령에게 직언해달라. 왜 그러면 한동훈이랑 윤석열은 직원 사이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안 됩니다, 저 뒤집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충분히 전달해 드렸고요. 대통령도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하다가 이게 부딪힌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한동훈이가 말빨이 없죠. 뭐 한동훈이가 제가 당선시켜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면 그냥 한동훈이만 믿고 가겠지라고 하는데, 한동훈이의 효과가 끝나고 대통령 뻘짓하고 다니고, 어떤 새끼 이게 생딱입니다 이러고 다니고, 어떤 새끼는 판단이 87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둘이 쌍두마차 움직이면 지지율이 폭망을. 한 새끼는 생딱 들고 있고 한 새끼는 판단에 87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시민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잖아. 그냥 파로 싸대기를 때리고 싶잖아. 내가 1,000원 줄게, 파 한 단 사와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이철규가 한동훈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늘 여러분들 싸움 날 때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늘 이간질이 낍니다. 이간질. 이제는 제가 보면 윤석열은 한동훈이보다 이철규를 더 신임합니다. 이제는 아마 철규야, 네 각하, 그럼 동훈이 새끼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 새끼 왜 그 지 맘대로 비례를 공천해갖고 이 새끼가 왜 우리 사람들 다 뒤에다 배치한 거야? 제가 그래서 들이받았습니다. 나는 이 찐윤 갈등의 중간 이간질러는 이철규다. 이철규가 그냥 한동훈을 들이받았겠어요? 윤석열이 들이받으라고 한 거죠. 그렇잖아. 안 그래요? 아직도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완전 직계로 있다 그러면 어디 이철규가 한동훈을 들이받습니까? 못 받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들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잘 되는 집안은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웃고 넘겨요. 그쵸? 만약에 국힘당의 지지율이 지금 뭐 전국에서 50%가 넘어가고 뭐 이번에 과반은 틀림없이 확보하겠다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족이고 절친이고 간에 윤석열은 한동훈을 원망하는 거고 한동훈은 윤석열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여러분들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뻘짓을 하고 다녀서 용산발 리스크 때문에 당이 힘들다는 비토를 매일 듣는 거야. 한동훈이는 맨날 출근만 하면 최고위원회의하고 여기저기 지역구 가면 대통령 좀 말려주세요 이 얘기밖에 안 듣는 거야. 용산에서는 어때요? 저 한동훈 이 새끼가 저거 제대로 지가 알아서 한다 그래갖고 내리 꽂았더니 저 애새끼 지 유세만 하고 다니는 거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서로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쪽은 한동훈이의 무능, 한쪽은 윤석열이의 무능.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보냐면 한동훈이가 엄청 무능하다는 게 여러분들 나오잖아. 봐봐, 한동훈이 여러분들 가장 민주당 강세인 한강벨트 마포가 갖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종북 세력 맞고 죽더라서 서서 죽겠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서울 시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서울 마포 가고 동작구랑 마포 가갖고 종북 세력 타령하고 있어요. 어? 종북 세력 척결하재요.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걸 갖고 선거운동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 힘만 들어가면 헛날 그 종북 타령 왜들 저러는지 몰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종북 타령하다가 종친 거예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심하게 좀 갈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은 어쩔 수 없이 선거 막판으로 가니까 의원들에게 왜 결국은 선거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어요? 한동훈이가 져요. 좀 있으면 자기 이러다가 귓방망이 맞을 것 같으니까 좀 있으면 한동훈 제가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한동훈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자기도 정치할 마음이 있어서 뛰어들었는데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거의 이러다가는 자기는 황교안 시즌2가 되는 거예요. 황교안이는 제가 이 당은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고 반드시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고 반드시 이 나라를 반공의 정신으로 찾아야 되면 이 부정선거자들을 반드시 황교안 이거 설교하다가 그냥 갔잖아요. 정광훈 빤스 목사랑 손 몇 번 흔들고 태극기 흔들다가 없어졌잖아요. 응? 이거 지금 황교안 시즌2예요. 똑같이 종북 세력 찾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낙엽이는 좀 다르지. 저를 자꾸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는 수박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가 빨갛던 도마도입니다. 이게 원래 그 이낙연이고 황교안이 사라졌잖아.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랑 얘네들이가 지금 싸우는 게 결국은 한동훈이는 국민의힘이 선거에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당내 공천자들의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갖고 이종섭 문제나 황상무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한동훈이는 자기 때는 되게 서운할 거예요. 아니 이 정도도 제가 말을 못합니까? 그러면 저를 왜 비대위원장에 앉혔습니까? 이거야. 아니 제가 이 정도도 말 못하는 비대위원장이었습니까? 너는 입 닫아 이 새끼야 하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말도 못합니까? 이건데 어느 정도 아마 한동훈이가 되게 삐졌을 거예요. 이 정도는 눈치껏 이종섭이 빨리 귀국시키고 수사 받아라. 그리고 황상무 날려라. 재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황상무 빨리 교체해주고 이런 조치를 좀 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이 쌍놈의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대통령이야? 사실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웃기게 얘기했지만 정말 이 상황이에요. 지금 선거 막바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의원님들의 말을 내가 전달을 하면 대통령도 이해하시겠지라고 한 말인데 이 새끼가 어디서 지금 덤비는 거야? 이게 된 거예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흔들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찐윤들, 여태까지 얘기했던 찐윤들도 아우성 다 죽게 생겼다. 진짜 왜 한동훈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들이받았냐면 난 처음에 쇼인 줄 알았더니 쇼가 아니더라고.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제가 또 국힘당 의원님, 저는 여러분들 국힘당 의원님들이랑 친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국힘당 의원님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괜찮은 게 아니라 나름 인성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호영 이런 사람들은 좀 양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보로 캐는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주호영 의원 말고 국힘당에 좀 그래도 좀 점잖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면서 주호영한테 제가 정보를 캔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무조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이 날 몰라. 누구? 저 시사타파 이종호 PD입니다. 그러면 시사타파 하면 뉴스타파랑 헛갈리는데 무슨 타파 하면 좌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경계를 해요. 뭐 뒤에 타파 하면 얘네들은 뉴스타파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저는 시사타파입니다. 이러면 일단 경계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다가가면 되냐면 제가 비록 진보 진영이 있지만 의원님만큼은 참 국민의힘에서 괜찮은 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되게 좋아해. 늘 이렇게 얘기해. 제가 국민의힘을 좀 많이 비판하고 그러지만 의원님은 평소에 참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진짜 이래.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하면 받아줘요. 제 전화 명함을 드리면서 제 전화 나중에 한번 받아주십시오 하면 좋아해. 이렇게 제가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 조원진. 내가 진짜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만들라고 조원진한테 전화해갖고 의원님 그래도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는 조원진 화이팅!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야, 내가 그래갖고 조원진 끝까지 우리 공화당 완주시키려고 응? 내가 우리 공화당 대선에서 완주시키려고 응? 내가 조원진이랑 인터뷰를 했었어. 근데 조원진은요 이 태극기 부대지만 나름 소신은 있어요. 진짜 방송도 했어요 내가. 조원진 의원은 그래도 전화하면요 잘 지내나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 윤석열 이런 패거리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때 내가 진짜 처음으로 방송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황상무 이 문제랑 이종섭 이 문제가 진짜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 안에서는 큰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조중동이 지금 계속 얘네들을 난리라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강벨트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민주당 몰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중석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몰빵을 하라고 얘기할 때 저는 몰빵은 안 된다. 내가 몰빵을 외치다가 4년 동안 욕을 먹었다. 나는 이번에는 알아서들 찍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 그냥 인터넷 언론의 대표 기자고 그냥 대표이자 그 다음에 유튜버일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리아 때문에 개총수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를 철회한 거냐?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조국 장관님을 응원하고 조국 신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30%가 나와요.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30% 나오면서 민주당이 18% 나와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합치니까 47.4%가 나와요. 좋지요. 파이가 넓어졌으니까. 그렇죠?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합쳐서 47.4%라고 나오는 거는 엄청난 외연 확장이 일어난 거 맞아요. 그래서 박수 쳐줘야 됩니다. 조국 장관님이.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 개혁신당의 이준석 표를 많이 흡수를 하고 민주당의 표도 가져간 거죠. 그런데 저는 진영주의자예요. 조국 장관님과 저와는 개인적인 인연이죠.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이죠. 그러나 제가 정치방송을 하고 제가 민주당을 응원하는 건 진영주의자예요. 절대 조국 신당이 민주당보다 비례연합선거 비례정당 투표에서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원칙이 있어요. 조국 신당이 선전하되 민주당을 앞서는 건 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굉장히 고심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들인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론으로 갑니다. 1%라도 민주연합이 많이 나와야 돼요. 1%라도. 민주연합이 30%, 조국신당 25%, 땡큐죠. 절대 조국신당한테 민주연합이 지지율이 지면 안 돼요. 오늘 갑자기가 아니죠. 그동안 조국신당이 10%, 15%까지 올라오면서 잘 치고 올라왔잖아요. 갑자기 조국신당이 라인업을 발표하고 여기저기서 있으니까 민주당을 치워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18%밖에 안 나오고 조국신당이 30%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라도 민주당의 비례연합에다가 몰빵을 해줘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응? 그쵸? 이건 진짜 기본적이에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예요. 내가 조국 장관님을 좋아하는 거는 사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조국신당이 여기서 조금 지지율이 떨어져도 조국신당은 10석 이상을 얻어요. 조국신당은 10석 미만만 얻어도 돼요. 민주당을 제치고 15석, 20석 얻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제가 신장식 조국신당의 수석 대변인한테 경고 한마디만 할게요. 여태까지 시작할 때는 지민 비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 선거 좀 지지율 나온다고 뭐? 비조 지민? 너무 건방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지지율 좀 나온다고 지민 비조에서 비조 지민? 이거는 좀 아니죠. 신장식 대변인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름은 조국 혁신당에 도움 1도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민주당과 연대를 한다 그러면 조금 지지율 나온다 그래갖고 비조지민 이름 말쓰면 안 됩니다. 비례는 조국당, 지역은 민주당. 물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 면면을 보면 엄한 용해인이가 비례 재선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저기 진보당 후보들 내가 뽑은 후보다등 자들이 결국은 다른 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선뜻 표를 주기 싫죠. 그리고 누가 봐도 조국 장관님이 시원하잖아요. 응? 요즘 엄청나게 세게 윤석열 까잖아요. 레임덕에서 데드덕 만들겠다. 얼마나 22대 개원 직후에 윤석열 관건 선거 국정조사 하겠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응? 근데 저는 조국신당 끝까지 응원하는데 조국신당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큰 집이 잘 돼야 작은 집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작은 집들이 좀 잘 나간다고 큰 집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진영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제대로 후보들 다시 선전하고 지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당, 저도 조국혁신당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서 더 잘 되기 바라려 그러면 민주당과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30% 나오고 민주당이 18% 나와갖고 민주당 18%면 여러분들 의석이 몇 개죠? 몇 석 가져가요? 10석도 못 가져갈걸요? 18%면 10석도 못 가져갈걸요? 한 10석 가져가나? 그러면 이 모든 원망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가요. 응? 모든 원망이 연동형 비례대표 받았다는 이재명 책임론으로 갑니다. 응?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지금 내 말을 듣고도 조국 혁신당 찍을 사람들 찍으면 돼요. 찍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갈등했던 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민주당에다가 좀 힘을 몰아주자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찍어야지 마음 먹은 사람들은 거기 찍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찍을까 조국 혁신당 찍을까 좀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조국 혁신당과 비례 선거에서도 지지율이 나와야지, 지역구만 대승을 하고 비례에서 완전 폭망을 해버리면 이게 선거가 이긴 건지 진 건지, 응?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조국 장관님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은 분들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그러나 갈등하시는 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비례 선거에서는 민주당에다가 몰빵을 해주세요. 그분들은 저는 조국 장관님의 조국 신당에다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을까지 빼와서 민주당 찍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투표 의석 나와야죠. 조국 신당도. 근데 갈등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으로 하십시오. 리아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리아는요,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리아, 내 방송 보고 있지? 너는 왜 갑자기 내가 그러냐? 너가 싫어서? 아니야. 너가 싫었으면 네가 개국본을 배신하고 촛불연대를 배신하고 그랬을 때 내가 바로 깠겠지. 난 단 한 번도 너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없어. 근데 왜 내가 지금 갑자기 리아 너의 퇴출을 요구하냐? 너는 이제 정치인이야. 정치인은 공적 책임도 따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그만한 자질이 있고 도덕성이 뛰어나야 돼요. 리아는 촛불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속였고, 개국본 회원들 뿐만 아니라 촛불 연대에 가서도 그 촛불 연대 작은 어떤 목소리를 냈던 그분들도 정관 안에 어떤 정관도 속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리아는 촛불연대의 대표로 돼 있고, 그 촛불연대 안에서 아직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ARS로 그 촛불연대 리아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리아는 촛불연대 결국은 촛불 갈라치기를 해놓고 촛불연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촛불끼리 싸움을 붙이고 지는 빠져나가고 정치권 어떻게 보면 사주를 받아갖고 지 글로 실토했잖아요. 많은 시민사회단체랑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어떤 시민단체 어떤 그 행동이 필요하다. 뭐 개국본은 이재명 당대표 지키려고 안 싸웠냐 여태까지? 응? 정치인들의 사주를 받아갖고 시민단체랑 연결해서 브로커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리아가 촛불 어떤 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촛불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주고 분란만 시켰어요. 두 번째, 리아는 이태원 참사의 그 비극적인 상황에 가서 심리치료를 해주겠다. 이태원 참사의 추모곡을 불러서 전액 그 수익금을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 저는 모든 리아의 자료를 다 찾아보고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 거기 대책위도 제가 지금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 한해서는 리아에게 수익금을 받은 적이 없다. 리아는 만약에 수익금을 본인이
보냈다고 하면 벌써 공지를 하고 난리를 쳤겠죠. 몇 개 팔려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보냈다. 지금 리아가 그 돈을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보낸다는 영상은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 영상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저희가 그 영상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들의 심리 상담 치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심리 상담 치료는 시작은 본인이 주도를 해서 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나중에 참여연대인가? 어떤 참여연대인가 어떤 그 시민사회의 그 시민대책위와 갈등이 있어서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아는 조국혁신당 정견 발표회에서 자기가 마치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는 데 앞장서는 촛불 시민단체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유권자를 속이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이 마치 큰 희생을 하고 봉사를 최대한 한 것 같이 또 허위 사실 공포를 하고 유권자를 속였습니다. 리아는 그 어디에서도 본인이 그 추모곡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전달한 그 정황을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리아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봉사했다는 이유를 본인의 정치적 스펙을 가지고 이번에 비례 후보에 신청을 한 것이죠. 촛불 집회의 대표였다라고 하는 명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며칠이죠? 오늘 12시가 넘었으니까 3월 20일이죠. 저희가 21일 날, 왜 그러냐면 22일 날부터 이제 공직 후보자 등록이 됩니다. 공직 후보자 등록. 저희가 22일 날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선거사범 사건은 남부지검이 전담이죠. 영등포 관할. 이 영등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서 리아를 허위사실 공표죄 및 사기죄로 저희가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아 사퇴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촛불 시민들을 속이고 이태원 참사 아픔이 있는 유가족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스펙 쌓기를 한 인간은 절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21일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21일 오전에 저희가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리아 고발 기자회견과 언론사에다가 모든 자료를 그 전날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티들이 생기고 적이 생기겠죠.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 진짜 조국을 사랑한다 그러면 리아 같은 인간들이 조국 혁신당에 있으면 안 돼요. 응? 리아, 김재원이라는 이런 인간들이 그 맑고 순수한 조국 장관님 같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리아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요. 끝까지 리아가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다음 후보자에게 비례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내일 당장 리아 사퇴 저희가 네이버나 어떤 다음에 카페를 만들어서 리아 퇴치 사퇴 국민운동본부를 사퇴 촉구 국민운동본부 및 21일 날 리아를 남부지검에다가 검찰청에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발에는 촛불연대의 대표를 맡았던 김학현 대표님, 저에게 정치 브로커 짓을 했던 개국본을 상대로 정치 브로커 짓을 했던 제가 그 당시에 개국본 대표였잖아요. 저 정치 브로커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하셨던 분까지 저희가 동시에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에서 리아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봤던 분들, 그리고 촛불연대를 어떻게 갈라치게 했던 분들, 그분들과 함께 리아를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에 가갖고 리아의 위험성을 알렸죠. 만에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게 조국 혁신당의 관계자들도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대요.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결국은 촛불연대로 갈라치기 하고 그 연대마저도 진짜 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내일 고소장 및 자료, 증거 제출 자료 다 만들고요. 내일 수요일날 여러분들 오후에 정치 데스크는 내일 쉽니다. 우리 데스크회의는 내일 쉬고요. 제일 저희가 뭐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리아 퇴출 국민운동본부 만들어야 되고요. 시민운동본부 만들어야 되고요. 내일 고발장이랑 내일 남부지검 앞에서 할 고발 기자회견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데스크회의는 쉬도록 하고요. 내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진짜 조국을 위한다 그러면 리아 퇴출에 조국 혁신당의 당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국 장관님은 속일 수 있어도 너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본 시민들은 못 속인다. 조국 장관님은 속일 수 있었어도 너는 시민들을 속일 수는 없어. 너는 시민들을 속이고 네 정치적인 스펙 쌓기에 혈안이 돼서 너는 시작이 잘못된 거야. 국민들을 속이면서 정치를 입문해갖고 하지도 않은 네가 촛불 연대를 결성을 해갖고 네가 촛불을 하나로 모았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너는 CD 판매금 공개하고 개수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나는 유가족들에게 전달한다 그래갖고 네 CD를 내 방송에서 시민들에게 강매를 시켰어. 거의 두 곡 들어있는 CD를 25,000원에서 2만원 거기에 나도 10개인가를 구매를 했었고 시민을 이용해서 조국 장관님을 속일 수는 있지만 너만큼은 국회에 가면 네 앞날이 보이고 조국 신당이 너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을지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는 막아야 되겠어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쩌다가 제가 십자가를 맺습니다. 제 팔자가 그래요. 하여튼 조국 신당 응원 많이 했죠. 예, 조국 장관님은 이제 살렸습니다. 조국 신당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10번까지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민주당을 살립시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이 처참한 성적표가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가게 되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또 책임지라는 아직도 조중동과 민주당 안에 남아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쵸? 진짜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수많은 개국본 회원들이 거의 1년을 봉사를 했어요. 리아씨 뭘 했나요? 커피 봉사한다고 유튜브 찍으러 몇 번 온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 제가 리아를 개국본을 배신하고 촛불연대를 만들어갖고 갈라치게 했다 그래갖고 단 한마디라도 했나요? 제가 단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제가 리아가 다른 방송 가갖고 나를 까도 내가 리아라는 리자를 얘기했어요? 저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냐? 리아는 이제 공직자예요. 리아는 한 달 후면 배지를 달 수 있는 애예요. 당선이에요. 당선. 검증을 받아야죠. 국회의원 검증을 받아야죠. 공직자니까 성역 없이 검증을 받고 조국 장관님과 조국 혁신당이 검증이 소홀했잖아요. 시간도 없고 창당하기 바빠서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사람들 입당하는 사람들 막지 못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리아 같은 애들은 이런 기회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리아 촛불연대 그 홈페이지 하나만 좀 링크 좀 걸어줘 보세요. 정말 인간이 간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촛불연대가 함께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촛불연대 홈페이지입니다. 이 촛불연대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 국민은행 계좌가 누구 계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활동하다가 아직도 촛불연대 대표자는 김재원입니다. 아직도 ARS 후원을 이 번호는 살아 있습니다. 더 기가 찬 건 뭐냐? 리아가 여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촛불연대가 함께합니다. 불과 1년 전이에요. 불과 1년 전만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촛불연대가 함께한다고 외쳤던 자가 촛불연대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과 1년 만에 이제는 이런 박쥐 중에 박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퇴출시켜야 돼요. 하여튼 내일 모레 리아 남부지검 앞에서 고발할게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한 거예요. 리아도 조국혁신당 정견 발표 때 지가 마치 촛불 집회, 촛불 시민들 앞에서 대단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공을 세운 척. 너 돈 받고 노래 부른 거밖에 더 있냐? 응? 너 노래할 때마다 다 돈 줬지 돈 안 준 적이 어딨어? 그리고 네가 뭘 했는데 너가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묵묵히 1년 동안 자복했던 분들이 한두 분인 줄 알아? 정치가 그렇게 우습냐? 나한테 접근해갖고 누구 소개시켜 그딴 수준하고? 나는 끝까지 가. 더 이상 조국 장관님과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한테 실망시켜주지 말고 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그럼 나도 멈출 거야. 내 목표는 리아 죽이기가 아니야. 리아라는 김재원이라는 정치인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는 소신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리아가 미워서가 아니야. 너의 행실을 받고 너의 그런 정신 상태를 본 사람으로서 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어. 정치인 김재원은 안 된다로 우리 시민들은 판단이 났기 때문에 너를 고발하고 너를 비판하는 거야. 네가 본연의 가수로 돌아간다면 나는 응원을 할 거야. 뻔뻔하게 당원들을 속이고 조국 장관님을 속이고 난 네가 네 길을 간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하염없이 박수를 쳐줄 거야. 진짜로.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왜 민주당 몰빵을 외치냐? 딴 거 아닙니다. 조국신당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조국신당이 잘해봐야 7%, 많이 얻어야 10% 미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3%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을 응원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번엔 몰빵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 조국 혁신당이 30% 이상 넘어가는 순간, 조국 혁신당이 30% 이상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이 위기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 비례 연합이 조국 혁신당보다 지면 안 돼요.
제가 소신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국이 너무너무 잘 되기를 기원했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도 막 3% 나오고 5% 나온다는 그 마음에 혹시나 3%가 안 되면 어떨까, 5%밖에 안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었지만 지금 조국은 이제 태풍급이 돼서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국 신당보다는 훨씬 지지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례도 민주당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조국 장관님을 살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살아야지 조국 혁신당이 사는 겁니다. 민주당을 제치고 조국 혁신당이 비례에서 1등을 받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